네 인생은 여기까지야.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빗속에 울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한밤중, 가로등 하나 없는 국도 한복판. 남편은 7개월 임산부 유나를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줘요. 아기가 있잖아요. 유나는 울며 매달렸지만 남편 차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유나는 젖은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차 한 대 지나가지 않는 텅 빈 국도였습니다. 그때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폭우 속 국도에서 남편에게 버려진 임산부 아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의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녁 6시가 넘은 시각, 작은 아파트 부엌에서 국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려왔습니다. 서윤아는 냄비 뚜껑을 열어 국물 맛을 봤습니다. 손이 가는 대로 소금을 한 꼬집 더 넣었습니다. 임신 7개월 된 배가 앞으로 많이 나와서 싱크대 앞에 서면 배가 찬장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유나는 35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처사이를 가진 겁니다.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른 것도 아니었죠. 유나에게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20살 때 이미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나는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동네 작은 백반집이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쉬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식당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5평짜리 김밥집이었습니다. 유나는 새벽 5시에 시장 가서 재료를 샀습니다. 밤 11시에 문 닫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김밥집이 제법 소문난 식당이 됐고 유나는 통장에 제법 목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도 하나 샀습니다. 모두 유나 이름으로 된 재산이었습니다. 남편 강민호를 만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때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나가 부모 없이 자랐다는 얘기를 들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고 식당 일을 한다고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나는 민호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자기 재산만큼은 자기 명의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혼자 일군 거니까요. 결혼 초기엔 괜찮았습니다. 민호의 사업도 잘 됐고 유나의 식당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민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가 하나둘 끊어졌고 투자했던 돈이 날아갔습니다. 빚까지 생겼습니다. 민호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유나는 식탁 위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깍두기, 그리고 고등어구이까지 차렸습니다. 임신 중이라 냄새에 민감했지만 남편이 생선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이 메스꺼워도 참고 구웠습니다. 유나가 마지막으로 국 냄비를 올려놓을 때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느릿하게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한 손엔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화면에 박혀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으면서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드세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자기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남편이 먼저 앉으면 유나는 그 다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수저를 들면 유나도 그때 밥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
유나의 밥그릇 앞에 놓인 찌개는 벌써 김이 다 식어 있었습니다. 따끈했던 밥도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고요. 반찬들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식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알이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먹다가 유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여보. 민호의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산부인과 검진 날이에요. 혹시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그제야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듯 올라갔습니다. 지금 가도 똑같아. 돈만 나가지. 유나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 어딘가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유나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떴습니다. 입안에서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밥 몇술 더 먹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밥그릇엔 아직 밥이 반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반찬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들고 거실 소파로 갔습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유나 몫이었습니다. 유나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먹어야 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억지로 넘겼습니다. 유나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끝이 시렸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물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줬었다고. 결혼 초기엔 함께 설거지하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했었다고. 이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다 마치고 행주로 손을 닦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유나가 거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유나가 소파 근처로 다가가자 민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아, 잠깐만. 그 여자 때문에 통화가 안 되네. 나중에 다시 할게. 그 여자. 유나는 그 말을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누군가에게 자기를 그 여자라고 부른 겁니다. 이름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냥 그 여자였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유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거실에서 다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환해져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배 위에 두 손을 포겠습니다. 아이가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발로 차는 게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나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민호가 뭔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나왔을 때 민호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녀올게. 민호가 뒤도 안 돌아보고 던진 말이었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식탁 위에 놓인 자기 휴대폰을 봤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만진 겁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자함을 확인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온 검진 안내 문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 어젯밤에 왔었는데 지금은 없었습니다. 유나는 알림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왔다는 기록은 남아 있었지만 내용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겁니다. 유나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메모장 앱을 열었습니다.
새 메모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날짜를 맨 위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는 중요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유나는 옷장 서랍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 수건 밑에 숨겨둔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작은 아기 옷 몇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색 우주복 같은 옷, 손바닥만 한 양말, 솜처럼 부드러운 모자. 유나가 몰래 사서 숨겨둔 것들이었습니다. 유나는 그중 작은 양말 한 켤레를 꺼냈습니다. 어른 손가락 2개 크기밖에 안 됐습니다. 유나는 그 양말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10년을 혼자 일해서 모은 재산도,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작은 양말 하나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문간에 서서 유나 손에 들린 작은 양말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거 사지 마. 그 말만 남기고 민호는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유나는 양말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선 민호가 벌써 잠들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돌려 남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등이었습니다. 예전엔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그 등이 지금은 높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이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이 남자가 더 이상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하지만 유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준비하겠다고. 기록하겠다고.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유나는 조용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유나의 조용한 싸움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얕은 잠이었습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눈이 떠졌습니다. 옆에서 민호가 뒤척이는 소리에도 깼고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에도 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나는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침부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물만 마셔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유나는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남편 아침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냄비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국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유나는 참으려고 했지만 결국 싱크대에 몸을 기대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속이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유나는 찬물로 입을 헹구고 다시 국 냄비 앞에 섰습니다. 민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나는 국그릇을 민호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밥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유나는 그저 물만 조금씩 마셨습니다. 민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안 먹을 거면 치워. 냄새나.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밥그릇은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유나는 잠을 자다가 배가 아파서 깼습니다.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유나는 옆에 누운 남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여보, 배가 좀 아파요. 민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다시 한번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여보. 민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고 있잖아. 그리고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한참을 그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혼자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으며 통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바람도 세게 불었습니다. 유나는 거실 창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빗물이 창턱으로 들이쳤습니다. 바닥까지 젖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창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배가 나와서 몸을 숙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창문 좀 닫아주실래요? 제가 배가 나와서 힘들어서요. 민호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잖아. 그냥 닫으면 되지. 유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숙여 창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유나는 급하게 창틀을 붙잡았습니다. 간신히 중심을 잡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창문은 겨우 닫았지만 유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유나는 약국에 가야 했습니다. 임산부용 철분제가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꼭 먹으라고 했던 약이었습니다. 유나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약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는 먼 길이었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걸음이 느렸습니다. 중간에 두어 번 쉬어야 했습니다. 약국 앞 계단을 올라갈 때였습니다. 유나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몸이 뒤로 기울었습니다. 유나는 재빨리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간신히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약국에 들어가자 약사가 유나를 봤습니다. 어머, 혼자 오셨어요? 보호자는요? 유나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약사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철분제를 건네줬습니다. 유나는 약을 받아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호는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유나가 현관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도 민호는 통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나를 힐끗 보더니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유나는 거실에 멈춰 섰습니다. 방문 틈으로 민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 여자 지금 들어왔는데 별일 없어. 그 여자. 또 그 말이었습니다. 유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철분제를 찬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유나는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태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뒷장에는 유나가 적어둔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별로 남편의 말과 행동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오늘 날짜 칸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유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한테 하는 말인지,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인지. 유나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얼굴도 많이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나 앞으로 우편물이 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유나는 봉투를 뜯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먼저 그걸 낚아챘습니다.
이거 뭐야? 민호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보험 만기 안내 서류였습니다. 유나 이름으로 된 보험이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것도 다 내 이름으로 돼 있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휙 던지듯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그 서류를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유나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설치했습니다. 민호의 통화 소리, 민호의 말, 민호의 행동.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나는 앱을 켜두고 테스트로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봤습니다. 오늘은 4월 18일입니다.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됐습니다. 유나는 파일을 저장하고 화면을 껐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민호는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침묵이 포기일까요? 아니면 준비일까요?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고. 준비라고. 살아남기 위한 준비라고. 유나는 조용히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안에서 작게 움직였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내겠다고.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요. 그날 밤 유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목이 말랐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려는데 화장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호가 화장실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거실 소파에 살짝 앉아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안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인데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걸까요? 그래, 지금 괜찮아. 자고 있어.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게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여자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유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소파에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화장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민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그 순간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듣게 됩니다. 실종이면 사망 인정까지 얼마나 걸려? 유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실종? 사망 인정?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걸까요?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게 보통 몇 년 걸린다고. 5년? 너무 기네. 유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두려웠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유나는 급하게 두 손으로 컵을 꽉 붙잡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임신 중이어도 상관없지? 그게 문제가 되나? 유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임신 중이어도.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가진 자기 아내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대한 소리나지 않게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애썼지만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민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눕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불 넘어가는 소리, 베개를 고치는 소리. 유나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숨소리를 최대한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아까 들었던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나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민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완전히 잠든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이불 밖으로 손을 빼서 베개 밑에 숨겨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이불 속에 휴대폰을 집어넣고 녹음 앱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방 안에 두었던 휴대폰이 화장실 근처 소리까지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이어폰을 꽂고 파일을 재생해 봤습니다. 희미하지만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종, 사망 인정, 임신 중. 모든 단어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이불 속에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가 안에서 작게 움직였습니다. 발로 차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배에 손을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꼭 지킬게. 목소리가 떨렸지만 다짐 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유나는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나는 거의 잠을 못 잤지만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를 부치고 김도 구웠습니다. 밥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지었습니다. 민호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을 때 유나는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내왔습니다.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유나를 봤습니다. 민호는 별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해치려는 걸까? 하지만 어젯밤 들었던 그 말들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호가 출근하고 나서 유나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민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엔 들어가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대부분 회사 관련 서류였습니다. 계약서, 거래 명세서, 청구서들. 그런데 그중 작은 메모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민호의 필체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메모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기엔 실종 신고 절차와 사망 인정 기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날짜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민호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 메모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첫 번째 사진은 흔들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두 번째 사진을 다시 찍었습니다. 이번엔 또렷하게 찍혔습니다. 유나는 메모지를 다시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정확히 원래 있던 위치에 놓았습니다. 유나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작은 파우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나가 조금씩 모은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여러 장 접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돈을 세어봤습니다.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더 모아야 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유나는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생필품을 사러 간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슈퍼 한쪽 구석에 진열된 전자제품 코너로 갔습니다. 작은 GPS 추적기가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슈퍼 주인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유나가 GPS를 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이거 어디에 쓰는 건가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주인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가방에 넣어드리는 분들 많아요. 혹시 길 잃어버리실까 봐요. 휴대폰 앱으로 위치 확인할 수 있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주세요.
집으로 돌아와서 유나는 그 GPS를 작은 천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 안주머니에 넣어 항상 몸에 지니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민호의 통화 내용, 서재에서 발견한 메모, 그리고 지금 몸에 지니고 있는 GPS. 유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준비하고 있어. 우리 꼭 살아남을 거야. 이 결혼이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걸 유나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유나는 마음을 더 단단히 먹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유나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이제 살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평소보다 더 수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호가 무슨 말을 해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짜증을 내도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자기 감정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민호가 퇴근 시간도 되기 전에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여자 목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유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거실을 봤습니다. 민호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젊은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짙은 화장을 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마루바닥에 딱딱 울렸습니다. 민호는 유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여자와 함께 거실 소파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자가 민호 팔에 자기 팔을 감았습니다. 유나는 부엌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국자를 쥐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집에, 자기 눈앞에 저렇게 당당하게 여자를 데려온 겁니다. 여자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당신 집이구나. 생각보다 좁네.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나갈 거야. 더 좋은 데로 이사 갈 거니까. 유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국자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을 끄고 천천히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자가 유나를 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유나의 푸른 배를, 화장기 없는 얼굴을, 낡은 집안 옷을 차례로 봤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사람이 그 여자야? 여자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마치 유나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했습니다. 민호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저녁 준비 중이에요. 식사하실 건가요? 우리 외식할 거야. 신경 쓰지 마. 민호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자가 말했습니다. 잠깐 물 좀 줘봐. 목말라. 명령하는 투였습니다. 유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여자를 봤습니다. 여자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유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잔을 꺼냈습니다. 냉장고에서 찬물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쟁반에 올려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여자 앞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여자가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수돗물이야? 정수기 물 아니고.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정수기 물 맞아요. 여자가 물잔을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물이 튀어 테이블에 흘렀습니다. 맛이 이상한데. 다시 갖다 줘. 유나는 그 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가서 새 물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이번엔 얼음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여자는 그 물잔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테이블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유나가 테이블에 물잔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여자가 일부러 팔을 뻗었습니다. 유나의 손과 부딪혔습니다. 물잔이 기울었습니다. 물이 쏟아졌습니다. 테이블 위로, 카펫 위로 쏟아졌습니다. 유나의 치마에도 물이 튀었습니다. 여자가 과장되게 놀라는 척했습니다. 어머, 미안해. 손이 미끄러졌나 봐.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행주를 가져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질러진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나와서 몸을 숙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천천히 조용히 물을 닦았습니다. 여자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임신했으면 조심해야지. 그렇게 덤벙대면 어떡해. 유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주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나가자. 여기 있기 답답해. 여자도 일어났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유나 옆을 지나갔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겁니다. 유나는 그제야 손을 멈췄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행주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유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젖은 행주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행주를 놓고 찬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유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습니다. 민호는 씻지도 않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유나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 그 여자의 말투, 바닥에 쏟아진 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민호. 유나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유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엄마가 꼭 이기는 법을 보여줄게. 유나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며 녹음 앱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녹음이 되었을까요? 다행히 거실에서 있었던 대화가 희미하게 남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파일을 인터넷 저장 공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는 겨울 같았습니다. 아주 긴 겨울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어떻게든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유나의 조용한 준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고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견뎠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곧 일어날 거라는 걸 말이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호가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유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이 다정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내일 날씨 좋대. 우리 드라이브 갈까? 유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유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차가워 보였습니다. 태교해도 좋다던데. 바람 좀 쓰고 오자. 유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다정하게 구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이상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답답했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드라이브. 경치 좋은 데로. 너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잖아. 유나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민호가 차키를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준비됐어? 가자. 유나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휴대폰과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조심스럽게 옷 안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GPS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휴대폰 녹음 기능도 미리 켜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차에 올랐습니다. 민호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렸습니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익숙한 길이 사라지고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파트가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났습니다. 건물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차가 달리는 길은 국도였습니다. 양옆으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주변이 점점 더 외진 곳으로 변했습니다. 지나가는 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트럭 한 대가 반대편에서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유나는 불안했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가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발로 차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하늘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구름이 더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빗방울이 앞유리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빗방울이었습니다. 똑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유리를 후두둑 때리는 소리가 컸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빗물이 너무 많아서 시야가 흐렸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돌아갈까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운전만 했습니다. 차는 더 외진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건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도 가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도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가로등도 거의 없었습니다. 몇백 미터에 하나씩 있을 뿐이었습니다. 깜깜한 국도였습니다. 비만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유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끽 소리가 났습니다. 유나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안전벨트가 몸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시동을 끄지 않았습니다. 엔진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유나를 봤습니다. 차갑게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내려. 민호가 말했습니다.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내리라고. 차에서 내려. 유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딘데요?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는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어딘데요? 비도 이렇게 오는데. 민호가 유나 쪽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확 열렸습니다. 빗물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었습니다. 유나의 옷이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얼굴에도 빗물이 튀었습니다. 내려. 지금 당장. 민호의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알아챘습니다. 이게 민호가 계획한 일이라는 걸. 자기를 여기 버리려고 데려온 거라는 걸. 유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말아요. 유나가 애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유나는 민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저 혼자 두면 안 돼요. 제발요. 당신 제발. 민호는 유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하게 잡았습니다. 아팠습니다. 유나를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여보, 제발. 아기가 있잖아요. 우리 아기. 유나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나를 차 밖으로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유나는 젖은 아스팔트 위에 휘청거리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비가 유나를 흠뻑 적셨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옷이 무거워졌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유나는 차문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유나는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으로 쾅쾅 쳤습니다.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민호는 차창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유나를 냉정하게 내려다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딱 너한테 어울리는 인생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민호는 시동을 더 세게 걸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차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발, 여보, 돌아와요. 유나의 목소리가 빗속에 묻혔습니다. 차의 브레이크 등이 빨갛게 빛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빨간 불빛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작아졌습니다. 점이 되고 사라졌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 한 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건물도 가로등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뿐이었습니다. 빗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유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스팔트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유나의 무릎이 물에 젖었습니다. 유나는 배를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비가 등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기야 미안해 미안해. 유나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모든 게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유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됐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위험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GPS가 만져졌습니다. 휴대폰도 꺼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옷으로 화면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옷도 젖어 있어서 잘 닦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화면이 켜졌습니다. GPS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녹음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 유나의 흐느낌, 거친 숨소리, 멀리서 들리는 천둥 소리.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정말 끝이야. 유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배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유나는 도로를 봤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유나는 한 발 한 발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유나는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와 있어서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옷이 흠뻑 젖어 무게가 2배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아니면 20분쯤 지났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숨이 가빴습니다.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유나는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일어나야 해. 유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배를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가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유나는 배에 입을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였습니다. 차 한 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빗물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필사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서 크게 흔들지 못했습니다. 차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유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차가 그냥 지나갈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천천히 멈췄습니다. 비상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차문이 열렸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문영식이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유나에게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문영식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유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배를 봤습니다. 문영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임산부잖아요. 어떻게 이런데 혼자 있어요? 문영식이 급하게 차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여보, 빨리 나와봐요. 임산부예요. 차 안에서 여자가 내렸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김선자였습니다. 뒷좌석에서 담요를 꺼내 들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유나를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김선자가 유나에게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따뜻한 담요였습니다. 유나는 그 따뜻함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일어설 수 있겠어요? 차로 가야 해요. 문영식이 유나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으켰습니다. 김선자도 반대쪽에서 유나를 부축했습니다.
유나는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풀려 있었습니다. 차까지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안 되는 거리였지만 유나에게는 아주 멀게 느껴졌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유나를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김선자가 담요를 더 꽁꽁 싸매줬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줬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우리가 있어요. 김선자가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따뜻함이 유나에게 전해졌습니다. 유나는 그 손을 느끼는 순간 참고 있던 것이 무너졌습니다. 유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김선자가 유나의 등을 쓰다듬어줬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했습니다. 유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선자는 아무 말 없이 유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문영식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히터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차 안이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해요. 임신 몇 개월이에요? 김선자가 물었습니다.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7개월이요. 김선자의 얼굴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빨리 가요. 병원으로요. 서둘러요. 문영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김선자는 유나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배는 안 아파요? 출혈은 없고요? 아기는 움직여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는 아직 괜찮았습니다. 출혈도 없었습니다. 김선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영식이 백미러로 유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혼자 계셨어요? 유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남편이 자기를 버렸다고 말해야 할까요? 유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김선자가 남편을 봤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묻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문영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저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래야 해요. 김선자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선자가 유나의 손을 다시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도와줄게요. 우리가 증인이 될게요.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유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문영식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신고할 게 있습니다. 국도에서 임산부를 발견했어요. 혼자 비 맞으며 있었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문영식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느 국도였는지, 정확히 어느 지점이었는지, 임산부가 어떤 상태였는지 모두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병원 도착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영식이 백미러로 유나를 다시 봤습니다. 경찰이 병원에서 기다릴 거래요. 걱정 마세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났습니다. 유나는 젖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GPS도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녹음도 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 유나를 내린 순간, 빗소리, 모든 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였습니다.
문영식이 차를 세웠습니다. 김선자가 유나를 부축해서 내렸습니다. 병원 직원이 휠체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나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김선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구조했어요. 국도에서요. 이 사람 혼자 비 맞으며 있었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놀란 듯 변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유나를 응급실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영식과 김선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유나 옆에 섰습니다. 의사가 와서 유나를 진찰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체온을 쟀습니다. 배를 만져보고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괜찮아요. 심장 소리도 정상이고요. 산모도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저체온증이 조금 있어서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가 괜찮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김선자가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기가 무사해요. 김선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문영식도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밖에서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명이 왔습니다. 남자 경찰관과 여자 경찰관이었습니다. 문영식 부부가 먼저 나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참 뒤 여자 경찰관이 유나에게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드라이브 가자고 했던 것, 국도로 간 것, 차에서 강제로 내렸던 것, 모두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유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유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GPS 기록도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이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곧 조치 취하겠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따뜻한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옆 의자에는 김선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문영식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김선자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이렇게까지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선자가 유나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도 딸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하늘나라에 있지만 당신 보니까 우리 딸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김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김선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의 폭우는 그쳤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선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아침은 드셨어요? 김선자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 식사가 나왔지만 목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미역국 끓여왔어요. 조금이라도 드세요. 김선자가 보온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났습니다. 유나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국그릇을 받았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왔던 그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유나 씨, 괜찮으시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이 의자를 가져다 앉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어젯밤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이 운전하던 차량 번호를 기억하세요? 유나는 차량 번호를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외우고 있던 번호였습니다. 경찰관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GPS 기록과 녹음 파일, 저희가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요? 유나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려. 지금 당장. 그리고 유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자 경찰관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GPS 기록도 정확하고요. 문영식과 김선자도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영식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정확히 여기였어요. 이 구간은 차가 거의 안 다니는 곳이에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간대에 그 구간을 지나간 차량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경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남편분 체포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 바로 발부될 겁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경찰차 2대가 유나와 민호가 살던 집 앞에 섰습니다. 경찰관 4명이 내렸습니다. 그중 1명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나왔습니다. 경찰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민호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유기죄 및 살인미수 혐의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저녁 임산부인 부인을 국도에 유기한 사실 맞습니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동행하시죠. 잠깐만요. 오해예요. 저는 그냥 잠깐 내려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민호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을 민호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소연이 나왔습니다. 상황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자 경찰관이 한소연을 봤습니다. 혹시 한소연 씨 맞으세요? 참고인으로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소연은 당황했습니다.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도 한소연을 봤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한소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시죠. 민호는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한소연도 다른 경찰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민호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국도, 한복판에 임산부를 내려놓고 간 게 맞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잠깐 내려준 것뿐이에요. 그럼 왜 안 갔습니까?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이게 잠깐 내려준 겁니까? 경찰관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조사실에서는 한소연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씨와 어떤 관계세요? 그냥 아는 사이요. 강민호 씨 집에서 발견됐는데요. 한소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한소연이 부인했습니다. 경찰관은 한소연을 지켜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 유지해 주세요. 한소연은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호와 마주쳤습니다. 민호는 수갑을 찬 채 경찰관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한소연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를 외면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경찰관이 민호를 유치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관이 유나를 찾아왔습니다. 남편분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금 유치장에 있고요. 구속영장 청구할 예정입니다. 유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접근금지 명령서예요. 남편분이 유나 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유나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김선자가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안전해요. 유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참고 있던 것이 무너졌습니다. 유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선자는 아무 말 없이 유나를 안아줬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유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체포됐습니다. 이제 민호는 유나에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유나는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유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살았어.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말이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곳엔 민호의 흔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문영식과 김선자가 유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김선자가 유나를 위해 작은 방 하나를 정리해뒀습니다. 깨끗한 이불도 펴놓았습니다. 여기서 지내요. 아기 낳을 때까지 우리가 돌봐줄게요. 김선자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사건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호는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구속영장도 발부됐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유나를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최도현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유나 씨, 남편분은 지금 유기죄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획적이었다는 걸 증명해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도현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나는 민호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휴대폰에 저장해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최도현 변호사가 화면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 중요한 증거예요. 이걸로 계획성을 입증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손해 사정사 오세훈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 맞으시죠? 저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오세훈이라고 합니다. 사실 몇 주 전에 강민호 씨가 저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오세훈이 설명했습니다. 민호가 사망보험금에 대해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실종된 경우 사망 인정이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인 사람도 보험금이 나오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호가 보험회사에까지 물어봤던 겁니다.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메모를 남겨뒀어요. 날짜랑 시간, 질문 내용까지요. 오세훈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민호와의 통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사건이 일어나기 3주 전이었습니다. 최도현 변호사가 그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즉시 검찰에 연락했습니다. 오세훈의 증언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유나가 찍어둔 메모 사진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민호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재에서 그 수첩을 찾아냈습니다. 메모지도 발견했습니다. 민호의 휴대폰 통화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한소연도 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공범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한소연의 휴대폰에서 결정적인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민호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언제쯤 사라지면 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소연은 결국 진술을 바꿨습니다. 민호가 먼저 계획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동조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유나의 배는 더 불러왔습니다. 9달째였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재판 날짜도 잡혔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민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나도 법정에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유나의 녹음 파일, GPS 기록, 민호의 메모, 오세훈의 증언, 한소연과의 통화 기록. 하나하나 제시될 때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나는 차분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민호가 했던 말을 모두 말했습니다. 민호는 유나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증인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문영식과 김선자도 증언했습니다. 오세훈도 증언했습니다. 모든 증언이 민호에게 불리했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는 임신 7개월의 피해자를 폭우가 내리는 외딴 국도에 유기했습니다. 이는 단순 유기가 아닌 피해자의 사망을 의도한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실종과 사망 인정 절차를 조사했으며 보험회사에 문의까지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살인의 증거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 강민호에게 살인 미수죄를 적용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10년간 접근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탁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공범 한소연에게는 방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교도관이 민호를 끌고 나갔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선자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최도현 변호사가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유나 씨가 이겼어요. 유나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10년. 민호는 10년 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와도 10년간 유나에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유나는 안전했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안에서 세게 움직였습니다.
출산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유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이겼어. 유나는 문영식과 김선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유나와 아이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문영식과 김선자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9달 반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유나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진통이었습니다. 유나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진통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좀 더 강했습니다. 유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김선자의 방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선자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김선자가 물었습니다. 유나가 배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배가 아파요. 진통인 것 같아요. 김선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급하게 남편을 깨웠습니다. 문영식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유나의 짐을 챙겼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가방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문영식이 운전했습니다. 김선자는 뒷좌석에서 유나 곁에 앉았습니다. 유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숨 쉬어요. 곧 도착해요. 김선자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통이 계속 왔습니다. 점점 간격이 짧아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였습니다.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나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분만실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유나를 진찰했습니다. 자궁문이 많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곧 아기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분만 대기실에서 문영식과 김선자가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였습니다. 김선자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선자가 서류를 봤습니다. 보호자 란이 있었습니다. 남편 란에는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김선자가 펜을 들었습니다. 보호자 란에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문영식도 그 옆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보호자분이 2분이나 계시네요. 든든하시겠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선자도 작게 웃었습니다. 분만실 안에서 유나는 진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유나는 온 힘을 다해 숨을 쉬었습니다. 의사가 태동 검사를 했습니다. 기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이고 힘찬 소리였습니다. 유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달 전 혼자 집에서 녹음했던 그 소리였습니다. 그때는 두려웠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유나는 살아남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힘주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온 힘을 다해 힘을 주었습니다. 1번, 2번, 3번. 숨이 가빠졌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유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축하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유나는 아기를 봤습니다. 작은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입을 벙긋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 만나서 반가워.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가 유나의 목소리를 듣고 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손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문영식과 김선자가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선자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문영식도 김선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시 후 유나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아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영식과 김선자가 회복실로 들어왔습니다. 김선자가 유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정말 예쁘다. 정말 예뻐요. 김선자가 말했습니다. 유나가 작게 웃었습니다. 안아보실래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김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기가 너무 작고 가벼웠습니다. 김선자는 아기를 품에 안고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아기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문영식도 다가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름은 지었어요? 김선자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김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 지어줘요. 우리 함께 생각해봐요. 밤이 깊었습니다. 문영식과 김선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나는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기가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작은 손을 쭉 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호의 번호가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번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번호가 사라졌습니다. 문자 기록도 삭제했습니다. 사진도 삭제했습니다. 민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웠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다시 봤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유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나와 아기의 새로운 삶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평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려움도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버려진 밤은 끝났습니다. 이제 선택하는 삶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문영식과 김선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요. 문영식이 말했습니다. 유나의 짐을 들었습니다. 김선자는 유나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아기를 계속 내려다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김선자가 유나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유나는 그 순간 멈춰 섰습니다. 방 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작은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홍색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기저귀와 아기 옷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김선자가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조금씩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김선자가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함께 일어났습니다. 문영식도 도왔습니다. 장을 보러 갔고 아기 용품을 사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는 유나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문영식과 김선자가 유나를 봤습니다. 유나는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 이 아이 아버지 이름을 호적에 안 올리려고 해요. 그냥 저 혼자 엄마로만 등재하려고요. 김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영식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두 분이 이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김선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문영식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유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는 가족이 없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도 없어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두 분은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와 이 아이를 지켜주셨어요.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법적으로 가족이 될 순 없을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가족이 되고 싶어요. 두 분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아이도 그렇게 부르게 하고 싶어요. 김선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문영식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선자가 유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나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싶었어요. 하지만 먼저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김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이 있었어요.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당신 나이쯤 됐을 때였어요. 그 후로 우리 둘만 살았어요. 외롭게요. 문영식이 일어나 두 사람 곁으로 왔습니다. 손을 뻗어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키워요.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할게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아기가 그 따뜻함 속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유나는 아기를 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나갈까요? 문영식이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아기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유나는 아기를 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문영식과 김선자가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나무 잎사귀가 흔들렸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걸음이 두렵지 않다는 걸. 김선자가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문영식도 다가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기에게 모였습니다. 아기가 눈을 뜨고 세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웃었어요. 방금 웃었어요. 김선자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영식도 웃었습니다. 유나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아기를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색들이었습니다. 유나는 아기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너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밤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아기 옆에서 잠들 준비를 했습니다. 아기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눈을 떴습니다. 아기가 옆에서 작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문영식이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선자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좋은 아침이에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김선자가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문영식도 신문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버려진 밤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삶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유나와 아기 그리고 문영식과 김선자. 네 사람의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